예, 밤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해서는 심지어 245%가 넘어가던 관세를 50% 정도 수준에서 낮출 수 있다는 검토할 수 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고, 물론 베센트 장관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분명한 느낌은 미국이 지금 속도 조절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히토류 수출 금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행동을 보이지 않고 그냥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버텨서 지금 미국이 애가 닳게 하는 이 전략이 지금 먹혔다고 박사님께서는 진단하십니까? 중국의 입장은 사실 명확합니다. 네.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트럼프가 어떻게 네. 나오든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이 수립한 전략을 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네, 그 수립한 전략이 어떤 거죠? 그 수립한 전략의 첫 번째가 네, 트럼프를 상대함에 있어서 네, 그 기본적으로 준비해온 전략을 견지하고 트럼프는 항상 뭐 태도나 입장이나 의견이나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일은 또 뭐라고 할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 한마디 두 마디 한다고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지금 왜 중국은 협상에 나서지 않는가? 네. 뭐 이런 그 언론의 표제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협상을 지금 하자고 한 거냐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관세 얼마 받을 거야라고 통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통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네. 그 고지서 날라온 거잖아요. 고지서가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고지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관리사무소가 네. 다음 달부터 관리비의 뭐 공공 전기세가 네. 15%로 인상됩니다. 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으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15%는 너무 많아요. 이거 7%만 해주세요.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협상을 하고 싶으면 협상의 대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245% 때릴 게 아니라 우리가 관세 올릴 거다. 네. 너희 너무 심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대화요 협상이 되겠죠. 근데 일단 다 통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웃기네 상황이 이제 이렇게 이런 논리로 중국 공산당은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워낙에 좀 왔다 갔다 하고 크게 질렀다가 빼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을 했다가 스텝이 꼬일 것 같다는 거는 이제 충분히 뭐 예상이 가능한데, 아무리 뭐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또 다 맞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대화는 하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곧 전화가 올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액션을 좀 보여줄 때도 된 것 같은데, 소장님은 중국이 더 버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요 정도 됐으면 이제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볼 때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걸 좀 알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은 공부를 미국에서 했고 네. 좀 정치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네. 분석을 한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아직까지 홍콩도 영국의 이 조차지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영국이 이제 홍콩을 떠나기 전이죠.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의 일단 기본적인 인식은,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은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굴복의 대상입니다. 굴복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금 바라는 거는 시진핑의 수위가 어떻게 됐든 항복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 그러니까 중국이 얻는 미국에 대한 흑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을 하면서 미국의 턱밑까지 와 있는 거예요. 네. 안보, 그 다음에 글로벌 영향력,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미국의
엄청난 흑자를 누리고 있다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할 거는 야 우리 콩 더 사가 야 반도체 왕창 줄게 다 사가 근데 왜 반도체를 안 주느냐 그러면 중국의 이 AI 경쟁력이 더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미국은 야 더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굴복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슬라이싱 차이나 정책이에요. 중국을 쪼갠다는 거예요. 중국을 네, 잘게 쪼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로 해안을 주변에 네. 상하이, 홍콩 자르고 이렇게 선전 쪽에 자르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러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여하튼 큰 파찰 없이 큰 이 정말 파열음 없이 운영을 어쨌거나 해온 거예요. 그걸 봉쇄하기도 하고 언론 장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접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진핑은 뭐 굴복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미국하고 대등해 뭔 소리야 이거고 네. 시진핑이 굴복하는 순간 시진핑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거예요. 네, 그렇겠죠. 공산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이 공산당이 유지해왔던 위치 자체가 이거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 경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자본주의 리더십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국가 내에서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통제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에 굴복했다가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단번에 이 답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긴장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협상의 전략은 뭐냐면 자꾸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네. 야 전화 줘 빨리 해서 일정하게 좀 굴복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 봐줄게.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진핑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답할 수 없는 이유가 저는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각국에도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독재자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 자존심이 구겨지면 또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중국이 이념적으로 다른 국가라서 굴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뭐 예전에 냉전 체제 같을 건데요. 근데 예전에 냉전일 때는 미국과 소련의 경제가 한 2% 정도밖에는 접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뭔가를 만드는 건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그냥 사라지는 게 미국한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를 좀 견제를 하는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1기 때 한번 했다가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이게 안 바뀔 거란 걸 알고 대비를 한 시절이 거의 8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그때보다 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박사님께서는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중국이 중장기간에 걸쳐서 미국에게 종속되지 않는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은 뭐 틀림없다고 네, 그렇죠.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지금 지적하신 그 8년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출발점, 그 경제적으로 그 분리를 예상하고 대응해온 출발점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던 2008년 경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논의가 중국 내에서 많이 있었고요. 네. 그 후에 이 트럼프의 무역 전쟁을 받으면서 이제 탄력을 받았죠. 중국 내부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수출 액수 자체는 계속 성장해 왔지만 네. 중국 전체 GDP 성장 규모에 비해서 대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춰져 왔었고 네. 또 수출이 무역 구조 내에서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 낮춰왔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출 비중 속을 따져보면 한 13%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 13%의 수출을 미국으로 못하게 되면 그래도 중국은 괜찮으냐? 그렇진 않죠. 네, 그건 너무 13%나 되는 수출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큰 충격이 오겠지만 그러면 그 충격을 받으면 죽고 못 사냐? 뭐 그렇지. 우리 못 먹고 못 사냐? 헐벗고 굶주리게 되는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의 수준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 보느냐가 또 각자 다를 텐데 네. 현재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 볼 때는 충분히 버틸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산업별로 혹은 세대별로 이제 고통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공산당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한들 뭐 과거 중국이 개혁개방 이전에도 살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시장 완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주변 국가에 대한 그 화해 제스처는 요즘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베트남에도 방문하고 캄보디아 방문하고 그 지역국으로 이제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데 이거는 당연히 미국을 줄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 모으겠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미중 충돌에서 누가 이길까요? 글쎄, 뭐 표면적으로. 이긴다는 게 어떤 게 이기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네. 미국이 이기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표면적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중국이 네. 미국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더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이거든요. 네. 가령 유럽이라 하더라도 중국도 1대1로 유럽과의 관계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도 그렇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그렇고 또 유럽연합도 그렇고 미국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가 싫어도. 네. 또 하나 이제 남미 경우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요, 남아공,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나 주력 국가들은 지금 더군다나 트럼프는 사위가 또 레바논계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이른바 대륙 굴기로 다른 국가들을 이렇게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이제 좀 관계를 맺어왔던 호주까지도 실제로 브라질에도 미국에서 수입하던 이 대두를 큰 콩이죠. 브라질에서도 많이 수입했어요. 네, 그때 많이 예, 대체를 그러면서 많이 했죠. 이제 이른바 균형 밸런싱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올해 첫 특별 국채를 56조 원 발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수 진작으로 해서 네. 돈을 좀 풀겠다. 어쨌거나 버티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미국 국채도 팔아가지고 위협을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금을 사모으고. 네. 그래서 금값이 또 치솟는 이유가 있는데 중국보다 일단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렇죠. 일단 일본이 쫙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트럼프가 일단은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국채를 팔았다고 해서 이게 뭐 미국의 지표에 그렇게 과하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국채를 지금 2,862위안을 발행을 하고 경기 부양을 하고 하는데 이게 중국 구조가 이 박사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해안 쪽하고 이 내륙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중국 여행을 하도 다 해안가에 국가 있는 상하이나 항저우나 이쪽만 여행을 하고 굳이 여행을 더 해야 되냐면 내륙은 어디를 가냐면 시안을 갑니다. 왜? 진시황 릉은 봐야겠습니까? 네, 그거. 네. 그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그렇죠. 육로로 가기 너무 힘드니까 신장까지 가긴 힘들고요. 네. 그럼 뭐냐? 이게 참 문제가 미국은 굉장히 이 미국 내부적으로 미네소타주가 됐든지 아니면 아칸사스가 됐든지 텍사스가 됐든지 밸런싱 하거든요. 균형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중국이 의외로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통제는 되고 있지만 언론 통제부터 다 통제는 되고 있지만 이 각 내부별로 이게 사정이 다를 거예요. 저는 이걸 중국이 버티기가 쉽지 않다. 시진핑으로서도 얼마 정도는 가다가 적당한 타협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잖아요. 네. 푸틴이.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이 마냥 또 중국을 도와줄 수만도 없어요. 네. 뭐 글로벌 안보상으로든 어떤 이런 힘의 역학관계에서. 그래서 저는 뭐 박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 시진핑의 사정상 저는 이게 류양우이 양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시진핑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농촌을 굉장히 이제 번화한 곳으로 만든 중국은 농촌 가지고 못 버텨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랜드라인 유선 전화를 못 걸고 다 휴대폰이잖아요. 지금 그 휴대폰도 지금 아까 오프닝에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통계 맞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빈부의 격차가 미국보다 훨씬 심해요. 저는 그래서 해안 차이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저는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진핑도 저는 한 연말쯤 가면은 좀 하이의 제스처로 나오면 그러면 트럼프 이제 득이 만만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봐라.
시진핑까지도 굴복시킨 사람이 나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수사도 좀 빨리 곁들이지 하고 싶어 않을까. 하는데 안 네. 돼서 좀 되게 애가 달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께도 질문을 드리면 원래 뭐 베트남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이 이제 상호 관세를 46% 받으면서 이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제 뭐 시진핑이 왔을 때 공항까지 총리가 나가가지고 배웅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문에 동남아시아하고 중국이 또 손을 잡게 되는 뭐 그런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남아와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 굉장히 미묘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모양새가 된 게 이제 아세안 국가고 그렇죠. 사실 저희라고 다르지 않죠. 네. 그런데 아시안들의 입장은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좀 실제 내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베트남이나 이런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가 그렇게 높은 관세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받았잖아요. 왜 그런 관세를 받는가?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우회 수출로 이용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국의 우회 수출의 길을 막을 테니 우린 봐주세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게 잘 구별될 수 있느냐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 네. 그럼 역설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던 그 대량의 상품들이 네. 수출을 못하게 되면 네. 그 상품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죠. 1차 중국 내에서 내수로 흡수해보겠다고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발표하는데 거기 중국 내수도 원래 공급하던 사람들이 있으니만큼 네. 갑자기 쏟아지는 물건이 거기서 쫙 흡수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물건들이 쓰나미처럼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고 아세안 국가들은 그걸 우려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상황에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협력해서 같이 대응하자라는 제스처라는 거고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이젠 볼장 다 보는 거다라고 압박하는 그런 거니까요. 근데 실제 내용은 국가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베트남은 일단 외부적으로 볼 때는 중국하고 뭔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이번 시진핑 주석 방문 직후에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이에 갈등이 되고 있던 수로 프로젝트를 네. 그건 캄보디아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를 지금 중국이 그동안 홀드하고 있다가 투자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 상황을 읽을 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높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뭐 연회장에서 뭐 건배하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는 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245% 때리잖아요. 네. 이게 쇼입니다, 쇼. 왜냐하면 그렇죠. 맞아요. 245%를 때리는 거랑 150% 때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뭐 이미 근데 245%를 때리는 거는 딱 정조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중국이 이 가져왔던 그동안의 이 미국에서의 대미 흑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 거예요. 대미 흑자가 문제면은 더 팔면 되잖아요. 더 야 받아라. 콩도 대두를 더 사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 가격 올리면 되잖아요. 중국이 억지로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매고 WTO를 더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건데 방금 전에 이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이 지금 점점 더 골치가 아파요. 이렇게 되면 미국을 이기면 사람들은 트럼프가 어리숙해 보이니까 아이 트럼프 저거 안 되겠다. 배센트하고 지금 뭐 백악관에서 치고받고 살았다.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정보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트럼프가 절대로 배센트하고 그런 말다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배센트가 데드잖아요. 바로 잘라버립니다. 트럼프 트럼프하고 스타일은. 대통령이 뭐 싸울 수 없는 트럼프는요 거죠. 바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트럼프 앞에서는 대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
베트남에도 관세를 왕창 때리잖아요. 이상하죠. 우리보다 더 많이 때려요. 46%.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중국과 관계 끊으라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회로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베트남으로 물건이 갈 수 없어요. 어차피 베트남으로 가도 경쟁력이 없어요. 베트남이 더 싸. 네. 그러면 재고가 쌓이잖아요. 네. 우리 돈세 맹크 알잖아요.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하락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경기가 둔화돼요. 네. 이게 중국은 이 박사님이 잘 아시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14억 인구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라 망해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예.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성장률인데 지금 일단은 1분기에 뭐 5% 지금 성장률을 했다는데 이거 믿기 힘들어요. 네, 중국 통계를 지금 믿기 힘든 게 네. 제가 볼 때는 한 3.5 정도나 4 정도 될까 말까. 차이가 너무 큰데. 아니 왜냐하면 중국 통계를 다 네. 믿을 수 네, 없어요. 뭐 그건 맞습니다. 이 박사님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이게 뭐냐면 인민들을 달래야 돼요. 동요되는 순간 끝나죠. 그러니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아예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한국 와라. 저렇게 해서 오늘 밤 9시에 한국 협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겠죠. 야, 우리 좀 하면 뭐 좀 싸게 해줄게. 상호 관세 25 아니야 10 해줄게. 네. 10 해주고 조선업 그다음에 LNG 와서 왕창 해 투자 좀 하고. 네, 뭐 그렇게 좀 아름답게 그러니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발음을 할 때도 정액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신경을 써요 이름에. 네.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해서 생목, 초이, 그다음에 안덕근 산업통상부 네. 장관에 대해서 떼끈 앤 이러잖아요. 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말이 많지만 무슨 말이냐? 지금 일단 한국하고 일본을 지금 신경 쓰고 있잖아요. 네. 둘을 딱 붙여가지고 혜택을 주고 수혜를 주고 중국을 같이 때릴래? 좀 도와줘. 네. 좀 체면서게. 그러면 이건 우리는 거부하기 힘들어요. 왜? 일본도 한국도 미군이 있잖아요. 주일 미군, 네. 주한 미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 우리가 또 미국하고 또 처질 수는 없는 또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또 중국의 마음을 긁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수출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가 참 애매한 것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샘보다되고 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H20이나 A200 같은 소위 말하는 저사양 칩, 그러니까 그 제재를 위해서 특별히 따로 돈을 들여서 만들어준 그 칩까지 수출 금지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공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건지 사실 좀 혼돈스럽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 미국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삼성전자나 이런 레거시 같은 것들을 보면 중국 시장을 좀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회색 전략이 가능할까는 의문이 드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좀 크게 보면은 큰 질문으로 우리가 미국 편에 쓸 거냐 중국 편에 쓸 거냐. 네. 미국을 선택 안 하고 중국을 선택하자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선택의 여지는 우리는 없죠. 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미국 편에 서지만 중국 시장을 포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우리가 그렇죠.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포커스를 거기 그렇게 일단 네. 분명히 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할 때 항상 언론에 나오는 반도체는 최첨단 반도체입니다. 네, HBM 같은 거. 예, 그렇죠. 근데 사실 반도체 마켓 전체를 놓고 보면 최첨단 반도체의 비중이 이게 절대적인 비중이 아니잖아요. 뭐 아직은 레거시 비중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전체를 보려면 나눠서 봐야 된다. 그러면 현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곳이 어디냐? 사실 미국은 아니죠. 네, 중국이죠. 미국 회사라 하더라도 공장이 중국에 네, 있고 뭐 베트남에 있고 말레이시아에 있으니까 사실 반도체를 가져가는 나라는 사실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관세를 생각해 볼 때 네. 우리가 과연 반도체의 관세를 악영향을 입을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실 파운드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메모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디램. 우리 경쟁사라는 게 일단 중국에 있는 회사들은 미국으로부터 뭐 100%, 200% 이런 숫자로 지금 관세를 받게 돼 있으니 네. 미국으로 팔기는 틀렸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외에 미국으로 반도체 이 메모리를 수출할 국가가 있느냐?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렵죠. 네. 그러면 미국 내에 있는 마이크론 같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회사와의 경쟁력이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이엔드는 사실 마이크론 제품과는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전체 반도체 시장 중에서 메모리 시장, 네. 메모리 시장 중에서 정말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미국 국내에 있는 미국 회사, 예컨대 마이크론 같은 회사.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피해라는 거는 미국 내에 있는 마이크론 공장과 네. 우리 기업의 미국 외 공장 또는 그 정도. 우리가 미국 내에 세우는 우리 기업의 미국 공장과의 경쟁력을 우리가 따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거는 네. 분명히 인식을 하는데 전 네. 세계 반도체 네. 디램 부분 절반은 한국이 네.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예.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중국산 히토류를 금지하겠다는 얘기가 네.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원자재를 수입 못하게 되면 네. 우리의 생산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거는 네. 조금 별도의 이슈 네. 같아요. 그 히토류 이슈는 조금 네. 따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네,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굉장히 크게 보이는 단어일지라도 사실 잘 따져 보면 네, 굉장히 좁은 영역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면 사실 예컨대 반도체 이슈 같은 건 네, 국가 대 국가로 지금 뭐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죠. 네, 이미 우리는 거기 공장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는 미국의 관세보다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말해 보면 이게 태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드렸던 히토류 문제인데 소장님은 혹시 히토류 관련해서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히토류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설정한 거잖아요. 네. 수출을 보면서 6대 강물에 대해서는 미국에다 수출을 안 하겠다. 네. 중국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네. 근데 저는 미국은 우리는 이제 안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관계도 물론 있지만 경제는 작년 기준으로 실제 이제 수출액 비중만 놓고 보면 중국이 조금 더 많아요. 네. 19.5%고요. 미국은 지금 18.7%, 그다음에 유럽이 10%, 일본이 한 4.3% 정도 네. 되는데 중국을 놓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방금 전에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트럼프 이제 대통령 임기 4년도 안 남았어요. 네. 더 오래 가겠죠, 시진핑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을 놓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우리는 협상을 잘해서 한국의 존재 가치를 극도로 부각시키고 조선업이나 LNG 이런 데서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네.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임기 동안에 그리고 여러 협조를 얻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도 박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물론 이제 마가 회원들한테는 박수를 받지만 네. 유럽도 그렇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지금 네, 좀 장례식 반대 여론이 커지고 가서도 있죠. 지금 네. 면박 당하기 일쑤일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트럼프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별로 다르잖아요. 자, 정의선은 백악관으로 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금성은 물론 아닙니다만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성은 누가 가나요? 이재용 삼성회장이 가잖아요. 네. 왜? BYD 전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시안과 또 SK도 중국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 근데 미국으로 가지 중국으로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만큼 삼성 비즈니스는 중국이 꽤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평판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러면 저는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는 우리는 계속 유지하면 돼요. 왜?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해요. 우리가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 중국도 한국하고는 한반도 관계에서 남북 관계도 있고 지금 서해상의 구조물 때문에 상당히 좀
네, 왕이와 지금 네, 조태열 이슈가 외무부 되고 장관 있죠. 사이에 네. 격론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완전히 한국을 또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한만 응애응애하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노리는 거죠. 자, 우리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가 굳이 중국하고 견원지간이 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면 중국도 계속 우리한테 대해서 줄 수 있는 최대치를 달라. 네. 그럼 우리도 기억하고 있을게. 그래서 한한령도 지금 최근에 살짝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작권도 인정을 해주고 또 그리고 최근에 또 무비자 물론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만 네. 그런 걸 보면 저는 이럴 때 물론 우리가 뭐 양다리 걸치기가 쉽지는 않지만 미국은 네.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네. 극대화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거처럼 이제 그 고래등 섬에 터지는 새우가 되기보다는 그럼요. 이제는 새우보다는 적어도 돌고래 정도 되지 않았나. 돌고래죠, 네, 우리는. 네, 라고 해서 잘 찾으면은 네, 범고래인가요? 네. 네. 예, 히토리에데스가 네. 좀 보조 발언을 좀 하면요. 아 예. 바로 얼마 전에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히토리우 사태를 어떻게 네. 보느냐 하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거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가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에 의존하던 히토류를 내부에서 조달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그렇죠.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F-35 만드는데 수백 킬로그램의 히토류가 네. 들어가고 네. 이지스 함을 만드는 데는 거의 뭐 1, 2톤 이상의 네, 히토류가 그렇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 금속이 아니고 히토류지 않습니까? 네. 그 1톤, 2톤의 히토리라는 거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네. 그거 하려면 예, 그러면 당장 지금 미국 내에 히토류 재고가 많이 쳐줘봐야 4, 5개월밖에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미국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척수에서 밀리고 있는 네. 군함 경쟁도 이제 이기기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사실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미국이 표시는 내지 않지만 히토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세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자,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도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좀 피해가 없기를 좀 바라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짧게만 예. 말씀드리면 아주 뭐 네. 30초만 그러니까 네. 우리도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수출한 히토리를 가지고서 네. 우리가 만든 이런 설비들을 네. 미국의 이 군수 산업이나 여기에다가 수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글쎄 뭐 좀 중국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하든지 저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민간 기업에 수출을 하고 그 민간 기업이 다시 미국 내부에서 뭐 군수 산업에 수출하는 좀 우회적인 방법도 선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관련 당국에서 좀 창의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